4월의 햇살은 부드러웠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은 먼지 입자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낡은 벽지 위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다. 이영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손등을 쓰다듬었다. 손등의 검버섯은 해마다 짙어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어 있었다. 74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부엌 선반 위에는 반찬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며느리 박세연이 이틀 전에 가져다 준 것들이었다. 멸치볶음, 김치, 콩자반.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겨 보이는 반찬들이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2년 전 수술 이후로 날씨가 흐리면 여전히 통증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 버릇했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유일한 규칙이었다. 괜찮아, 이 정도야.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찬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약봉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매일 아침 3알, 저녁 2알. 그녀는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세연이었다. 어머니, 오늘 괜찮으세요? 저희 지금 근처 지나가는데 잠깐 들를게요. 그래, 그러렴.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영자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세연이 들어왔고 그 뒤로 아들 민준이 따라 들어왔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세연은 가방에서 과일 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사과 4알, 배 3알. 영자는 그것을 보며 고마움과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감정을 느꼈다. 과일은 언제나 개수가 적었고 언제나 조금씩 상한 부분이 있었다. 어머니,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세연은 식탁 앞에 앉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영자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민주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음 달이 어머니 칠순이시잖아요. 영자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칠순. 그녀는 그날을 기다려왔다. 아니,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준비를 좀 했어요. 어머니, 부곡 하와이 아세요? 부곡 하와이. 네, 경남에 있는 온천 리조트예요. 요즘 되게 좋다고 소문났어요. 저희가 이틀 일정으로 예약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쉬시라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3년 전 세연의 어머니 칠순 때 세연이 올린 사진들을. 하와이 해변, 야자수 아래 웃고 있는 장모님, 명품 가방을 든 장모님. 그 사진들은 소셜미디어에 화려하게 올라갔고 댓글들은 칭찬으로 가득했다. 정말 효녀시네요. 부러워요. 저도 저런 딸 갖고 싶어요.
영자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다. 세연이도 나름 신경 쓰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거겠지. 이해해야지. 어머니는 옛날에 해외 많이 다니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데는 아니고 편한 데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세연의 말투는 공손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당신은 그 정도면 된다는 선. 영자는 그 선을 느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고맙다, 세연아. 에이, 당연한 거죠. 저희 없으면 어머니 어떻게 사세요? 세연은 웃으며 영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영자는 그 온기 속에서 미묘한 차가움을 감지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경계였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우리 가봐야 해요. 수아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래, 가거라. 세영과 민준이 나간 후 영자는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전보다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과일을 바라보았다.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다. 껍질이 약간 푸석했고 한쪽이 살짝 멍들어 있었다. 영자는 과일을 다시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 주차장에서 세연과 민준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세연은 차 안에서 무언가를 크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잡았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영자는 커튼을 내렸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74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손, 남의 집 마루를 닦던 무릎,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시장을 누비던 발. 그녀의 삶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괜찮아. 애들도 힘들 거야. 혼잣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후, 영자는 동네 반찬 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가로수 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영자 씨. 김순자였다. 그녀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영자는 반갑게 다가갔다. 순자야, 오래간만이네. 응, 그러게. 앉아.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순자는 영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영자 씨,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순자는 비닐봉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영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뭐야? 들어봐. 나도 참 고민 많이 했어. 말할까 말까? 근데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 순자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단 시어머니 치매라고 진단만 받아내면 돼. 그러면 우리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 하셔. 월세 나오는 통장도 우리가 대신 써야지. 솔직히 그 돈 우리 못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였는데? 세연의 목소리였다. 명료하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영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이어서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근데 엄마 몰래 계약서 어떻게 뽑아?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돼. 내가 알아봤어. 치매 소견 나오면 보호자가 전부 결정할 수 있대. 그럼 우리가 엄마 통장 관리하고 상가 보증금도 빼서 우리 대출 갚으면 되는 거야. 하긴,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긴 해.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나중에 더 늙으면 더 힘들어.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순자는 녹음기를 끄고 영자를 바라보았다. 영자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 눈물은 그녀의 눈 속에서 빛을 반사하며 떨고 있었다. 이게 정말? 응. 지난주에 내 집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 문 너머로.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근데 확실히 하려고 녹음했어.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벤치 아래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했다.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다. 그 개미는 작은 먹이를 입에 물고 천천히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내가 민폐였구나. 무슨 소리야? 민폐가 아니라 저 애들이 이상한 거지. 순자는 영자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나는 저 애들이 힘들까봐. 내가 버릇없게 안 굴려고 참았는데. 알아. 다 알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가로수 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고 영자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어둠 속에서 세연과 민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치매 소견만 나오면 돼. 우리가 엄마 통장 관리하고 나중에 더 늙으면 더 힘들어. 영자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은 더 깊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찬장을 열고 약봉지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그녀는 각 약봉지의 날짜를 확인했다. 모두 정확했다. 그녀는 약을 빠뜨린 적이 없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해.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건네준 수첩이었다. 그 안에는 상가 계약서, 사본과 월세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다. 영자야, 이건 내 이름으로 해뒀어. 애들한테 미리 말하지 마. 혹시 모르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영자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더 이상 순진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줄래? 당연하지. 뭐가 필요해?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근데 영자 씨,
각오는 된 거지? 응.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단한 결이었다. 5월의 햇살은 뜨거웠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아래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세연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평범한 노인이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약간 굽은 어깨.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힘을. 현관문이 열렸다. 세연이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병원? 무슨 병원? 신경과요. 요즘 어머니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약 드셨다고 하셨는데 안 드신 거 제가 봤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약 안 빠뜨려. 어머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세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영자는 그 부드러움 속에 숨은 강요를 느꼈다. 그녀는 순간 순자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일단 따라가. 그리고 잘 관찰해. 저 애들이 뭘 하려는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병원은 조용했다. 신경과 대기실에는 노인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영자는 그들 사이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세연은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영자는 슬쩍 세연의 화면을 보았다. 메신저 대화창이었다. 오늘 신경과 데려갔어. 진단서만 받으면 끝. 고생 많아. 그거 되면 우리 진짜 숨통 트이는 거야. 민준의 답장이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관리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한 노인처럼.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영자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어르신,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세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약도 드셨다고 하시는데 안 드시고 어제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셨어요. 영자는 깜짝 놀라 세연을 쳐다보았다. 가스불? 그런 일은 없었다. 세연은 영자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나는 의사가 끼어들었다. 일단 검사부터 해보시죠. 간단한 인지 검사입니다. 검사는 30분 정도 걸렸다. 질문들은 단순했다. 오늘 날짜, 계절, 간단한 계산, 단어 기억하기. 영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다. 의사는 검사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연령 대비 인지 기능에 문제 없으세요. 세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황급히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보호자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건망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와는 다릅니다. 어르신은 현재 치매 증상이 없으세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세연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진료실을 나오며 세연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진단서 잘 보관해야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영자는 순자를 만났다. 순자의 집 작은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영자는 진단서 사본을 꺼내 보였다. 순자야, 이거 봐. 의사 선생님이 내가 정상이래. 순자는 진단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영자 씨. 이게 중요한 증거야. 저 애들이 널 치매 환자로 몰려고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근데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우리 단계별로 가자. 일단 저 애들이 뭘 하는지 더 지켜봐야 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어떻게? 내 집에 몰래 녹음기 설치하자. 그리고 저 애들이 가져오는 서류 절대 사인하지 마.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세연이 다시 영자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영자는 평소처럼 차를 끓여내왔다. 세연은 식탁에 서류를 펼쳤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영자는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글씨가 작았다. 세연은 옆에서 설명했다. 이게 뭐냐면요. 요양원 사전 동의서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써놓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대요. 영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하지만 순자가 일러준 대로 제목 부분을 유심히 보았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요양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서류였다. 세연아, 이거 재산관리라고 쓰여 있는데? 세연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아, 그게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생활비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그럼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 나중에 사인할게. 세연의 미소가 굳었다. 어머니, 그냥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저 바빠서 다시 오기 힘들어요. 아니야. 이런 건 천천히 봐야지. 급할 거 없잖아. 영자는 서류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다.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섰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근데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연이 나간 후 영자는 서류를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순자에게 전송했다. 순자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이거 완전히 재산 넘기는 서류야. 절대 사인하지 마. 영자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주일이 흘렀다. 그동안 영자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순자가 설치해준 작은 녹음기는 거실 화분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민준과 세연이 함께 찾아왔다. 영자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세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여보, 시어머니가 서류에 사인을 안 하시네. 어떻게 해야 해? 그럼 어떻게? 강제로 할 순 없잖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일단 저상가 계약서부터 찾아봐.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움직이지. 근데 엄마가 알면 어떡해?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엄마 나이에 혼자 관리 못 하시잖아. 우리가 대신하는 게 당연한 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네. 마음 편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빚 갚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당신 회사도 요즘 어떤지 알잖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영자는 문틈에서 물러났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가 대신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도 동의하고 있었다. 영자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더 단단해졌다.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았을 것이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그날 밤 영자는 순자와 통화했다. 순자야, 녹음 잘 됐을 거야. 그럼 내일 만나서 같이 들어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순자의 집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세영과 민준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변호사 만나봐야 해. 변호사? 응.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영자는 망설였다. 변호사라는 존재가 낯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믿고 싶었다. 근데 순자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순자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영자 씨, 지금 포기하면 넌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저 애들은 널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 다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넌 혼자 남겨질 거야. 그게 정말 원하는 거야?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 눈물이 흐르는 대로 두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싸워야겠지. 내 인생을 지켜야지.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할게. 걱정 마. 우리가 이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후,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이름은 한지수였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순자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영자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녹음 파일,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사본, 병원 진단서, 그리고 남편이 남긴 상가 계약서. 지수는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 시도예요. 특히 치매 환자로 몰려고 한 부분, 그리고 재산 위임을 강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일단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상가 계약서와 통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며느리와 아드님의 접근을 차단해야 해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법적 조치라면
아들을 고소하는 건가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꼭 형사 고소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일단 경고 차원에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고 필요하면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영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하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이후 영자의 삶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에도 짧게만 답했다. 세연은 여러 번 찾아왔지만 영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문 너머로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이 혼자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배를 눌렀다. 엄마, 나야. 민준이. 영자는 문을 열었다. 민준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들어와. 민준은 거실에 앉았다. 영자는 그를 마주보며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영자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넌 나한테 뭐라고 생각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 엄마야. 널 낳아서 키운 사람이야. 그런데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민주는 당황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 생각해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생각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생각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엄마, 나 다 알아. 너희가 한 말, 너희가 짠 계획. 다. 영자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민주는 그것을 보며 몸을 떨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 녹음이 거짓말이야? 영자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세영과 민준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넌 내가 민폐라고 생각했지? 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영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민준아,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근데 너는 내 돈을 사랑했구나. 엄마, 이제 그만 가.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손 내밀지 마. 민주는 일어섰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고 나갔다. 영자는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6월이 왔다.
그리고 영자의 칠순이 다가왔다. 세연은 여전히 칠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영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영자는 짧게만 대답했다. 알았어. 그날 갈게. 세연은 안도했다. 그녀는 여전히 영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칠순 잔치날 그녀는 양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장소는 동네 중국집 2층 단체석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했다. 칠순 당일 영자는 순자와 함께 중국집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세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회색빛 한복 치마 저고리였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다. 단체석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민준의 친척들, 세연의 친척들, 그리고 세연의 어머니까지. 세연의 어머니는 영자를 보며 가볍게 인사했다. 사돈댁, 오래간만이네요. 칠순 축하해요. 영자는 작게 웃으며 답했다. 고마워요. 자리에 앉자 음식이 나왔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평범한 중국집 메뉴였다. 영자는 그것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세연의 어머니 칠순 때는 호텔 뷔페였다는 것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후 세연이 일어섰다. 그녀는 손에 마이크를 들고 밝게 웃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 칠순이에요. 저희가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세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는 해외여행 같은 거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편안하게 국내 온천으로 모시려고 해요. 부곡 하와이. 요즘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진심 다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다. 부곡 하와이라 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때 영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세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뭐 하세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성, 고맙다. 근데 이것 좀 다 같이 들어볼래?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자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하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단 시어머니 치매라고 진단만 받아내면 돼. 그러면 우리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하셔. 월세 나오는 통장도 우리가 대신 써야지. 솔직히 그 돈 우리 못 아니야? 세연의 목소리였다. 명료하고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근데 엄마 몰래 계약서 어떻게 뽑아?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돼. 치매 소견 나오면 우리가 전부 관리할 수 있어. 상가 보증금 빼서 우리 대출 갚고. 녹음은 20초 정도 이어졌다. 그 시간 동안 식당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녹음이 끝나자 영자는 태블릿을 끄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들 들었지? 세연은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이거 짜깁기예요. 장난으로 한 말을 가지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장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였다. 영자는 그것을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요양원 동의서라고 했지? 근데 제목 좀 봐.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야. 너희는 나를 속이려고 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연의 어머니는 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그리고 이건 내가 최근에 받은 진단서야. 신경과 선생님이 써주셨어. 인지 기능 저하 소견 없음. 연령 대비 정상이래. 나는 치매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을 뿐이지. 세연은 비명을 질렀다.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거 다 날조예요. 영자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작은 USB였다. 그럼 이것도 날조니?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영자의 집 거실이었다. 영상 속에서 세연은 영자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요양원 동의서예요. 하지만 화면을 확대하자 서류 제목이 보였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영상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식당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게 진짜야? 시어머니를 저렇게 속이다니. 저건 사기 아니야? 세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증거는 명백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너희 빚을 갚으려고 했지. 그게 너희가 말하는 효도였어?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 인생을 빼앗으려고 했어. 영자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누구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은 이영자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순자가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다. 뒤에서는 혼란과 수군거림만이 남았다. 칠순 잔치 이후 영자의 삶은 급격히 변했다. 변호사 한지수의 도움으로 그녀는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정리했다. 상가 보증금, 월세 통장, 그리고 작은 예금까지 모두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민준과 세연에게는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그 안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재산에 접근하지 말 것.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다. 세연의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졌다. 시어머니를 학대하려 한 직원. 승진 심사에서 그녀는 제외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민준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효도는 기본인데라는 상사의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경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영자가 주던 생활비 지원이 끊기자 그들은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그들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해야 했다. 손녀 수아가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저예요. 수아예요. 그래, 수아야. 잘 지내니?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수아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이제는 할머니가 할머니를 지켜야 해. 미안하구나. 할머니. 수아야, 넌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런데 내 엄마 아빠가 한 일은 할머니가 용서할 수 없어.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7월이 되었다. 영자는 순자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2층짜리 빌라였는데 작지만 햇볕이 잘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돌보며. 이사를 마친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구름들은 분홍빛으로 번져갔다. 영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따스함을 느꼈다. 순자야, 고마워. 뭐가? 내가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했어. 그냥 당했을 거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지.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햇살 같은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 뭐하고 살까? 글쎄, 우리 나이에 뭘 하겠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아니야. 나는 뭔가 하고 싶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싶지 않아. 순자는 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그럼 우리 반찬 가게 다시 열까? 반찬 가게? 응. 작은 가게. 너랑 나랑 같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영자는 그 제안을 천천히 곱씹었다. 반찬 가게.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일했던 그녀에게 자신의 가게를 갖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좋아. 해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은 밝고 자유로웠다. 마이너스 8월 중순, 영자와 순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동네 모퉁이, 인도 옆 10평짜리 가게였다. 간판은 소박했다. 영자 순자 반찬. 손으로 쓴 듯한 글씨체가 정겨웠다. 가게 안은 깨끗했다. 유리 진열대 안에는 갓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 무침, 김치, 장조림. 모두 영자와 순자가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었다.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2명, 혼자 사는 청년 1명.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영자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게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가면 되지 뭐. 순자도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 시간 많아.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맛있다는 소문, 정직하다는 소문, 그리고 두 할머니가 직접 만든다는 소문.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다. 단골도 생겼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 반찬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고마워. 또 오렴. 네, 자주 올게요. 여성이 나간 후 영자는 순자를 보며 웃었다. 우리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네. 당연하지. 우리 아직 쓸모 있어.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자긍심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9월이 되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영자는 가게 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셨다.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민준이었다. 그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왔다. 영자는 그를 보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민주는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엄마, 가게 하시는구나. 응, 보면 알지. 혼자? 순자 이모랑 같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열대를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사갈 거 있으면 사고 없으면 가. 엄마,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그냥 가게 주인이야. 손님으로 올 거면 환영하고 아니면 가.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 매일 후회해.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후회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끝난 일이야.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영자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랑과 배신, 그리움과 분노. 민준아,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엄마, 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는 알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꿔. 내가 혼자 요양원에 갇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꿈. 그게 내가 나한테 한 일이야.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나는 내가 잘 살기를 바라. 진심이야. 근데 내 곁에 있으면 안 돼. 이해해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를 나갔다. 영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영자는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순자야, 오늘 민준이가 왔었어. 그래, 뭐래? 미안하대. 그래서 나는 용서 못한다고 했어.
순자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잘했어. 내가 용서하고 싶을 때 하면 돼. 누가 강요할 일이 아니야. 근데 마음이 아파. 당연하지. 내 자식인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참고 살 순 없잖아.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았다. 그녀는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간은 흘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영자는 1년을 그렇게 보냈다. 반찬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단골 손님들은 가족처럼 친해졌다. 이듬해 5월 영자는 75세가 되었다. 생일날 순자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조촐하게 생일을 축하했다. 영자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순자야. 두 사람은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촛불은 작게 흔들리며 따스한 빛을 냈다. 영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순자가 물었다. 영자야, 행복해?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응, 행복해. 후회는 없어? 없어. 내가 내 인생을 찾았잖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서 춤을 췄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영자는 변호사 한지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아드님과 며느리 쪽에서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어르신께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함께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구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보시겠어요? 아니, 그냥 받아만 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용서는 아직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모르겠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강요하지 않았다.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그녀의 자유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며 영자는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야, 우리 내년에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하와이.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하와이? 진짜? 응.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순자는 크게 웃었다. 좋아. 가자. 우리 하와이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웃었다. 그 웃음은 가게 밖까지 퍼져나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웃음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영자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자유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이영자로 사는 거야.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7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것은 해방이었고 기쁨이었고 자유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글을 썼다.
오늘 나는 진짜 내가 되었다. 75년을 살아왔지만 오늘이 진짜 내 생일 같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이영자로 살기로 했다. 아프다.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내 길을 찾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면 자식한테 의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자식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순자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애가 없었으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다. 내년에는 하와이에 간다.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생각만 해도 설렌다. 75살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다.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다. 이영자, 75세. 이제 시작이다. 영자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꿈을 꾸었다. 하와이 해변을 걷는 꿈. 순자와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꿈. 그 꿈 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상쾌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사로웠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을 쓸었다. 지나가던 단골 아주머니가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도 반찬 사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일이요? 글쎄요. 그냥 내가 나로 사는 게 좋은 일 아닐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그것도 그렇네요. 사장님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영자는 반찬을 정성껏 담아주었다. 그리고 손님을 배웅했다. 가게는 조금씩 손님들로 채워졌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순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영자야, 오늘 멸치볶음 대박이다. 벌써 5통 나갔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 장사 잘 되네. 그러게, 이러다 진짜 부자 되겠어.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은 순수하고 밝았다. 돈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이 그저 기쁠 뿐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몇 달 후 거울 앞에 선 영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은 여전했고 머리는 더 휘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 속에는 생기와 자신감이 넘쳤다. 이영자, 75세.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잘 살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거울 속 자신이 웃는 것 같았다.
영자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영자였다. 그 자체로 충분한,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었다. 가게 밖에서 순자가 불렀다. 영자야, 손님 오셨어. 지금 간다. 영자는 앞치마를 다시 메고 가게로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날아갈 것처럼. 그녀는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이영자의 이야기였다. 75년 만에 찾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다. 버릇없는 아들 내외를 제대로 교육했다. 하지만 진짜 교육은 그들에게 한 게 아니었다. 그녀 자신에게 한 것이었다. 스스로에게 가르쳤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석양은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수놓았고 구름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영자는 그 빛 속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장모 칠순에는 하와이, 내 칠순에는 부곡 하와이라고 됐어. 나는 76세에 진짜 하와이 간다. 내 돈으로, 내 의지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과의 싸움에서. 이영자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빛나고 있었다. 75년을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